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 메타버스 세계사 특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송중길 선생님입니다. 지난 1, 2차 강의를 통해서 수능 세계사를 기준으로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3차 강의는 서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세계사 수능 문제에 꼭 한 문제가 나오는 인도사입니다. 인더스 문명부터 고대 인도의 세계,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 인도 이슬람 문화, 그리고 인도의 민족운동이라는 시대적 순서대로 인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인도의 역사는 인더스 문명에서 출발을 합니다. 티벳 고원에서 히말라야를 거쳐서 인도 아대륙 북서쪽 인도양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은 문명의 탄생 조건을 갖춘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2500년경에 지금은 남인도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었습니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 죽음의 도시라는 뜻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이 발굴되면서 인더스 문명의 실체가 확인되었죠.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벽돌로 지은 집들이 잘 짜여진 도시 계획에 따라서 바둑판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배수시설이나 공중목욕탕, 곡물창고 등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풍족한 도시였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이룩했던 사람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긴 하였으나 상업에도 굉장히 능통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널리 교역했습니다. 이는 인더스 유적에서 발견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인장이 바로 발견되면서 이 근방의 지역과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500년경에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인도 서북부 펀자브 지방으로 이동해 오면서 인더스 문명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리아인들은 이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인도 북부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리아인들은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확고하게 했고요. 기존 원주민들, 즉 피지배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카스트제는 최상위 계급인 사제 계급, 브라만, 그 아래 무사 계급인 kshatriya, 그 아래 상인 평민 계급인 바이샤, 마지막으로 노예 계급인 수드라로 이루어진 신분제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한 구별이 있었는데요. 점차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으로 확립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중심이 되어서 최고 신인 브라흐만을 모시는 브라만교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내용이자 이 시대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인 베다라는 문헌이 기록되기도 하였죠. 훗날 베다는 힌두교의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이 되게 됩니다. 기원전 7세기경이 되면 겐지스강 유역 도시국가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충돌이 빈번해지고 상업 또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무사,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와 그리고 바이샤 힘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브라만교가 굉장히 엄격한 제사의식과 희생제 그리고 브라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브라만교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새로운 종교인 불교와 자이나교와 같은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네팔 카필라바투스라는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색을 많이 하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29살에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6년 동안 고행하는 끝에 이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이제 주변에게 설파하였고 그 가르침은 곧 인간 평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곧 불교의 교리가 되었고요.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바르다마나 또는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로서 그는 이 30세의 나이에 출가해서 12년 동안의 고행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엄격한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 언행과 가르침이 자이나교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바르다마나 또는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종교적 변화를 겪게 되는 인도 사회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의 접근으로 더욱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인도 서북부의 역학관계가 변동하는 틈을 타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알렉산드로스의 잔군을 격파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스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를 개창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죠. 인도 최초의 통일 국가가 탄생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의 시대의 영광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손자 3대 왕 아소카 왕 때 완성이 됩니다. 아소카 왕은 왕위 계승을 위해서 무려 99명에 달하는 형제를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는 마우리아 왕조를 이끌면서 인도 남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끝까지 저항하던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륙의 현장을 보면서 아소카 왕은 두려움과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겪은 후에 아소카 왕은 지금까지 행동을 반성하고 불교에 귀의하여서 선정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불교의 귀의를 맘먹은 아소카 왕은 불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산치대탑과 같은 불탑, 스투파라고 부르고 석주, 돌기둥 등을 건립하면서 불교 전파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소카 왕 시기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았던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사후에 넓은 영토 내에서 왕국들이 독립운동을 거세게 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 서북 지역을 침입하는 이민족을 막지 못했고요. 결국 여러 왕조들로 분열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마우리아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인도와 서아시아 관련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수도죠, 수도. 각 왕조별로 수도를 기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는 파탈리푸트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 지역을 침입한 이민족 가운데 이제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왕조는 1세기경에 성립된 쿠시안족이 세운 쿠시안 왕조였습니다. 쿠시안 왕조는 후한 왕조, 중국의 후한과 그리고 서아시아의 파르티아, 유럽의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바로 3대 카니슈카 왕이었는데요. 카니슈카 왕 때는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쿠시안 왕조의 최대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카니슈카 왕 때는 불교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고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인도 서북부 지방의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한 이 간다라 양식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파하게 되게 됩니다. 역시 쿠시안 왕조의 수도로서 이제 푸샤푸트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쿠시안 왕조의 쇠락 이후에 인도에서 이 대제국을 건설한 왕조가 4세기경에 흥기한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는 찬드라굽타 1세가 건국을 하면서 인도의 강자로 등장했고요. 그의 손자인 이제 찬드라굽타 2세 때 벵골만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확보하면서 최정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근데 굽타 왕조는 이제 5세기경에 일어난 이 민족 이동의 영향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인 에프탈이 침입을 하면서 왕조는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왕위 계승 문제, 그리고 지방 세력의 독립 등의 이 내부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6세기 중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구타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와 수도와 똑같은데요. 이 겐지스강 유역의 이 파탈리푸트라에 수도를 두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타 왕조 시대에 이르르면요, 우리가 인도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인도 교의 고전 문화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인도 인구의 80%가 믿는 인도의 힌두교가 구타 왕조 시기에 인도 사회에 공고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힌두교는 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라만교는 엄격한 제식과 희생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했다는 건 방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이후의 인도 왕조는 불교를 보통 통치 이념으로 내세워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타 왕조 시대에 이민족의 침입이 점점 잦아지게 되니까 더욱 강력한 왕권이 필요해진 왕조는 이 불교로는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대신해서 브라만교나 그리고 여러 요소들,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여러 신앙의 요소들을 융합한 힌두교를 채택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는 왕조나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사회 체제인 카스트 제도를 엄격하게 지키고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만우법전을 정비해서 의무, 민법, 형법, 의례, 제사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힌두교들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죠. 더하여서 이 시대에는 인도의 고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인도 고전 문화의 특징은 인도 교의 특색을 강조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공용어인 산스크리트어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산스크리트어를 바탕으로 하는 희곡, 샤쿤탈라, 그리고 마하바라타, 그리고 라마야나와 같은 책들이 많이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굽타 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는데요.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고유 문화가 합쳐진 간다라 양식과 또 인도의 고유 문화가 또 합쳐지게 된 것이 바로 굽타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서 봤듯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사에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아단타 석굴사원 또는 엘로라 석굴사원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의 고전적인 문화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주율을 이용해서 지구의 dun란을 추산하는 하고, 그리고 지구의 자전을 파악하고 영과 십진법을 사용하는 등의 자연 수학 또는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바로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서 세계 자연과학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의 영향은 꼭 유럽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유럽까지 이제 수학의 발달과 자연과학의 발달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구타 왕조 멸망 이후에 이제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세기경부터 이 아라비아 반도에 성한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세기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 침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슬람 종교의 인도 침입.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를 기반으로 성장한 가즈니 왕조는 이 인도 서북부 펀자브 지방을 장악을 하면서 이슬람의 인도 침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후에 이 가즈니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르 또는 구르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고르 또는 구르 왕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21세기 후반에 건국해서 이제 이 가즈니 왕조의 쇠락을 틈타서 독립하였고, 펀자브 지방을 넘어서 인도 내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13세기에 이르러서 구루 왕조의 술탄이 암살을 당하자 노예 출신 군인이었던 아이바크가 인도 지역에서 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술탄 독자국을 만들게 됩니다. 인도의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였던 것이죠. 이후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16세기까지 여러 이슬람 왕조가 흥망성쇠하는데 우리는 이 왕조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릅니다.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술제 포인트 중에
이 델리 술탄 왕조의 시기에 건립된 델리의 대표적인 건축물 쿠투브 미나르가 있습니다. 쿠투브 미나르는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있어서 자주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기념으로 건립하기 시작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델리 술탄 왕조 시기에 이슬람의 지배자들은 이제 이슬람교를 강요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즈야라고 하는 세금을 내면 다른 종교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하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인도인들이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기도 하였고 따라서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서아시아 쪽에서 이 티무르 왕조가 흥기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티무르 왕조가 튀르키예부터 인도 서북부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장악을 하면서 델리 술탄 왕조와 충돌하게 되었고요. 이 티무르의 5세손인 바부르가 건국한 무굴 제국에게 결국 이 델리 술탄 왕조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북인도를 정복하면서 건국을 했다는 것이 바로 무굴 제국이죠.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도의 새로운 이슬람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 바로 이 바부르 무굴 제국의 초대 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1차 전성기를 이끈 왕은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악바르 황제입니다. 아크바르 황제. 이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아크바르는 바부르의 손자로 13살의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아크바르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인도 중부 지역에 위치한 데칸 고원을 제외한 인도 전역을 통일하였고요. 제국 초기에 혼란스러운 중앙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힌두 부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힌두교도들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였던 라지푸트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라지푸트족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서 힌두교도에게 부여되던 인두세, 지즈야를 폐지하는 등 제국 초기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이후 자한기르 그리고 샤자한까지 이 무굴 제국은 황금기를 거치게 됩니다. 샤자한의 치세의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바로 타지마할이죠. 샤자한은 자신의 부인인 뭄타즈마할을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를 위해서 흰 대리석으로 된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묘지가 바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타지마할이죠. 샤자한은 타지마할의 화려한은 남겼는데요. 그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샤자한이 말년에 중병에 걸려서 통치를 하기 어려워지자 4명의 아들이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입니다.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형제들을 지지한 아버지 샤자한까지 유폐시킨 뒤 왕위로 오른 사람이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아우랑제부 황제는 제국의 변형을 영토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 무굴 제국의 최고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대가 하지 못했었던 바로 이 데칸 고원을 넘어서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우랑제부는 종교 정책으로 무굴 제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철저한 이슬람 교도로서 무굴 제국을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궁정에 남아있는 힌두정 교소들 모두 없애고 사원들을 파괴했죠. 또한 비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키면서 비이슬람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을 야기하였고요. 아우랑제부 치세에는 많은 국력을 쏟아부어서 반란들을 저지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굴 제국의 분열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죠. 결국 아우랑제부 사후에 시크 교도의 반란이라던가 이 마라타 동맹의 반란 등 내부 반란과 인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비록 무굴 제국은 이렇게 쇠퇴하였으나 인도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 무굴 제국은 경제적으로 인도양 무역, 면직물과 향신료를 수출하는 인도양 무역으로 발달을 하였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접근해오는 이러한 포르투갈 상인, 네덜란드 상인, 영국 상인, 프랑스 상인들과 교역하면서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 타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는 복합적인 문화 형태를 띠게 되었고,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종합된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음을 알렸습니다. 공식 문서나 외교에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이슬람교가 종교적으로 발전하긴 했으나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힌두교도나 다른 종교를 인정했고, 인도의 서북부 펀자브 지역에서는 이 나나크가 창시한 시크교도가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크교도 하면은 여러 암리차르의 황금사원 가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크교도의 사원입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타지마할, 아까 언급했었던 타지마할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무굴 회화라, 페르시아의 세미라와 인도 양식이 조화된 무굴 회화가 발전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문화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왕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는데요. 그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샤일랜드라 왕조는 7세기 중엽부터 11세기까지 유지된 왕조입니다. 샤일랜드라 왕조 때는 인도의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의 사원인 보로부두르가 건설되었습니다. 보로부두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서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영한 앙코르 왕조 때 건립된 사원입니다. 건립 초기에는 힌두 사원으로 사용되었다가 불교의 영향이 확대에 따라서 불교의 사원으로 바뀌고 활용되었습니다. 앙코르와트죠. 아우랑제부 이후에 빈번한 전쟁,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으로 이 무굴 제국이 쇠퇴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18세기인데요. 18세기에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제국주의 열강 국가들이 야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진출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1600년부터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진출했고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등의 경쟁자를 제치고 인도의 지배를 공고히 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인도 진출에 뒤늦게 열을 올린 프랑스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프랑스에 대한 도전은 플라시 평원의 전투,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무찌르고 인도 동북부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완전한 식민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플라시 전투의 승리 이후에 이제 동인도 회사와 영국 식민 통치는 착취는 더욱더 심해졌고요. 이에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반란은 이제 영국이 인도인 용병, 세포이라고 하는 인도인 용병을 공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포이들은 영국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는 있었으나 인도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기독교 강요 등의 문제로 여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도인의 민족, 종교 감정을 건드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세포이들이 총을 쏘기 위해서 입으로 뜯는 탄약포에 소와 돼지의 기름이 묻어있다라고 한 소문이 온 겁니다. 소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고 돼지는 이슬람교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입에다 가져다 댄다는 것은 힌두교도들도 이슬람교도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1857년 세포이들의 대규모 저항운동으로 이어졌고 영국의 차치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던 인도인들의 전민족적 반영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세포이의 모습을 그린 사진이고요. 영국의 식민 통치와 이 세포이들의 반발로 인해서 1857년에 이 세포이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이들의 봉기는 이제 전민족적 저항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세포이를 필두로 한 인도인들은 4개월 동안 치열하게 항쟁합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우세한 화력을 이길 수는 없어서 결국 패배하게 되죠. 비록 이 세포이의 항쟁은 영국의 진압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국은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통치 방식으로 인도를 통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국은 기존의 형식상 남겨두었던 무굴 황제, 무굴 제국을 폐위시키고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빼앗아 영국 여왕이 직접 식민지 인도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되어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 되겠죠. 영국의 인도 지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민족주의, 민주주의 의식의 발달, 교육의 확대, 서구 문화 등의 접촉 등의 요인으로 인도에서 근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람로안 모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입니다. 브라흐마 사마지는 브라흐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순수한 힌두교 교리로 복귀하자는 종교운동이자 전통 관습 중에 카스트 제도와 조원 풍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19세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인도인의 생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의 영향을 받아 또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계승하여서 인도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초기에 영국이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으로 결성했습니다. 여러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도 사회를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뭉쳐놓고 불만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제 이 인도인의 불만들을 이제 통합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인 관리, 민족 자본가, 지주 등의 주도로 결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인도 국민회의의 결성 모습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영국인에게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 확보에 주력을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경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영국이 벵골 분할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인도의 동북부를 두 개로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뭐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서벵골 지역은 힌두교도들이 많이 있었고 동벨골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를 분열시켜가지고 인도인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획책이었습니다. 결국 이 벵골 분할령에 인도 국민회의는 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틸라크 등이 주도한 이 콜카타라고 하는 콜카타 대회에서 스와라지 그리고 스와데시, 자치와 국상품 애용,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진흥 등 4대 강령을 채택하면서 이제 이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영국의 통치에 저항을 하고 영국의 이 벵골 분할령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영국은 이러한 인도 국민회의 활동에 이기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혀서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게 되고 명목상, 정확히 명목상입니다. 명목상의 인도 자치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영국 지배는 이제 점점 더 공고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영국이 너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도와주면 우리가 자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총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 인도에게 약속해왔던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철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 통치가 점점 더 공고화되고 특히 또 롤러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재판 절차라던가 일정한 절차 없이 인도인들을 구금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제정하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가장 격렬하게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투쟁한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투쟁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고 반면에 폭력을 쓰진 않지만 인도의 정책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 통치를 영국의 인도 통치에 대해 저항을 하고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죠.
그래서 롤러법 폐지와 그리고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고, 롤러법이 아까 말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 영국이 경제적인 예속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영국이 전매하는 그러한 소금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약 300kg에 달하는 이 간디가 있던 지역에서 바닷가까지, 그럼 우리가 소금을 사 먹지 말고 소금을 직접 캐 먹읍시다. 소금을 직접 생산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바닷가까지 걸어가는 소금 행진을 하게 됩니다. 무려 300km. 소금 행진을 통해서 이제 간디가 빈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그리고 간디와 더불어서 인도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네루인데, 이 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간디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폭력적 방식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투쟁 방식 때문에 결국 이 영국은 이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제 인도의 각 주에 대해서 외교, 군사 제외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치 방식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인도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7년도에 인도를 독립시키게 되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림 속 인물은 마라타 왕국의 시조인 시바지이다. 그는 가히 황제가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지지화를 부활시키는 이슬람 제도를 내세우자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지지화를 부활시킨 누구였어요? 아우랑제부 황제였죠. 이 아우랑제부 황제는 어느 왕조의 황제였어요? 무굴 제국의 황제였죠. 그럼 무굴 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롤러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법이었고요. 그리고 세포의 항쟁이 일어났다. 세포의 항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목상 무굴 제국의 황제가 있었던 시기에 일어난 투쟁이었죠. 185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은 문제였습니다.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일랜드라 왕조에서 델리 술탄 왕조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했었고요. 인도 국민회의는 역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 시기에, 그리고 에프탈이 북인도를 침략한 건 굽타 왕조 시기였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밑줄 지을 황제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1번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한 황제.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했네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도 잘 모르겠고. 3. 사파비 왕조 교역 현황과 물품을 점거. 황제의 조부이자 새로운 왕조를 80년 전에 건설한 인물의 추모 공간을 세웠다. 그러면은 초대 황제의 손자다. 누가 있을까요? 바브르의 손자였었던 아크바르 황제가 있었죠. 아크바르 황제. 그리고 또 하나, 황제 치세아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황후의 상승은 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조부, 그러니까 초대 황제의 손자 아크바르 황제 재위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찾는 거였죠. 아크바르 시기에 지즈야,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감당한 부족, 마라타 동맹의 반란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의 일이고요. 지즈야 폐지 조치를 환영하는 이슬람교도 지즈야 폐지, 아크바르가 이제 이 힌두교도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지즈야도 폐지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르 왕조 같은 경우에 출정하는 병사, 고르 왕조를 정벌한 건 이제 바부르 때였고요. 데칸곤을 넘어서 남인도 대부분 정복하는 장군은 아크바르 황제 때, 그리고 뭄타즈 마을에 추모하는 묘당 건설 동원인군 뭄타즈 마을의 남편이 바로 샤자한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이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진의 구법승인 법편이네요. 동진이란 나라는 우리 중국사 할 때 배웠었는데, 이제 이 서진, 그러니까 진나라가 일시적으로 통일한 이후에 56국이 내려오면서 서진이 동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동진이었죠.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있었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진 나왔다? 그럼 4세기경에서 5세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읽어보다 보니까 수도인 파탈리푸트라가 있어요. 수도인 파탈리푸트라 두 왕조가 있었죠. 하나는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굽타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있었던 수도를 파탈리푸트라로 하는 왕조, 바로 굽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굽타 왕조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시면 쿠투브 미나르가 건설되었다. 델리스탄 왕조.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하였다. 쿠션 왕조. 아소카 왕이 산치대탑을 조성하였다. 마우리아 왕조. 에프탈의 침입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굽타 왕조가 되겠죠. 답은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힌두교도들이 마라타 동맹을 결성하였다. 무굴 제국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 내용 정리와 모의고사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 강의를 통해서라도 수능에서 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라도 배워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과 함께하는 세계사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